안녕하세요. 벌벌타는 변호사 벌변입니다.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물론 부탁드리고요. 지난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제일 좋은 법률사무소가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승소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그래? 바보야?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해. 라는 분들은 화면을 스킵해서 동영상 후반부 볼보 XC90 T8 인스크립션 동영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릉부릉!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답변서를 보실까요? 답변서, 사건 2020 가소,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고요. 소송대리인, 자, 저희 사무실 제일 좋은 법률사무소. 자, 저희 사무실이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한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법률사무소가 형용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저희 소속 변호사님들 이렇게 계시고, 피고일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 1. 원고의 피고일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제 피고를 3명으로 잡았었어요. 원고가 여러 명한테 입금을 했나 봐요. 보이스피싱범한테 속아가지고 여러 명한테 입금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저희 의뢰인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라고 저희가 1번 했고, 2번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원고의 소장에서 마찬가지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그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 내용 1. 청구 원인 요지. 자, 원고가 소장에 어떻게 썼었죠?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자기 명의의 예금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고는 우리 의뢰인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자, 2번 피고의 예금 계좌 대여의 경위 및 범행 인지 이후의 대처. 자, 저희 의뢰인이 예금 계좌를 왜 그 보이스피싱범한테 대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14일경 구인 구직 관련 네이버 쪽지를 받고, 해당 쪽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부업 투잡에 관하여 써진 글에 적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하여 구직 문의를 하였습니다. 을제 1호증 네이버 쪽지 및 블로그 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가포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의로증이라고 합니다. 재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하였습니다. 저러저러하였습니다. 라면 거기에 적절한 증거들을 각각 붙여줘야 됩니다. 을제1호증 네이버 쪽지 및 블로그 글. 피고, 저희 의뢰인이 실제로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쪽지를 받았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덧붙인 거죠. 당시 피고는 자녀를 출산하여 1년 3개월의 휴직 끝에 2019년 8월 29일 복직하였으나, 휴직 기간이 길어 모아둔 돈이 바닥났을 뿐 아니라 육아 비용, 일하는 동안 자녀를 맡기는 데 드는 비용 등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전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부업에 관한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생활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 아이디를 쓰는 자, 이후에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마닐라 SM몰 오브 아시아 쇼핑몰의 인사 담당 팀장 김상혁이라고 소개하며 제품 대금 관련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근무는 집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하루에 5시간 동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일이라 소개했습니다.
자, 보이스피싱범이 자기가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저 이 김상혁이라는 이름은 제가 굳이 지우진 않겠습니다. 뭐 보이스피싱범이 맨날 뭐 김 실장 뭐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굳이 안 지우진 않았고요. 필리핀에 관광 오는 여행객들이 명품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에이전시를 통해 구입하고 고객이 위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위 사무직 직원들이 입금된 금액의 입금자명, 금액 등을 태블릿을 통해 상품명과 매칭시킨 후 확인된 내역에 대해 에이전시 통장으로 출금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을제 2호증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 대화.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의뢰인이 그 카톡 대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거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록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범이랑 나눴던 카톡 대화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죠. 자, 계속 보실까요? 피고는 필리핀 여행 시 SMO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었다는 점, 범죄 이력이 있거나 한도 제한 계좌일 경우 일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한 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잠적할 경우 강력한 범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점, 신용도를 중시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가리도록 한 점, 면접을 진행할 때 절차가 체계적이고 녹취를 고지하며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강조한 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체 정보를 더 요구하자 해외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며 도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한 점, 체크카드를 줄 때 계좌의 금액을 모두 인출한 후 전달하도록 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 내용이 사기일 것이라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어때요? 답변서를 쓰실 때는 이렇게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하나 다 자세하게 적시를 하면서 저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근거를 명백하게 적시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판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범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전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정으로 호소하지 마시고 답변서를 쓸 때는 내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그 근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자, 4페이지 넘어가실까요? 위 보이스피싱범은 1차, 2차 면접을 마치고 3차 면접 전에 피고의 신용도 체크를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했고 처음엔 직원이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해 가기로 하였으나 마감날이라 직접 방문이 어렵다 하여 퀵으로 보내주라고 하였고 다른 팀장이란 사람과의 카톡 내용을 보여주어 의심 없이 퀵 기사를 통하여 2019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이를 3차 면접 때 돌려받기로 하여 잠시 대하여 주었습니다. 을제 2호증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 대화, 모든 내용을 카톡으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죠. 위 보이스피싱범은 2019년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원고 및 소의 다수인에게 금원을 송금받고 즉시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갔습니다. 자, 어때요? 저희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한테 대여해 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느냐? 자, 여러분이 잘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보이스피싱범한테 속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무죄다. 형법적으로 무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자, 정확하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이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지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요게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체크카드를 대여 등등 자기도 속아가지고 이렇게 대여한 것까지도 다 처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예요, 정말 억울해요 라고 그냥 대처하실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됐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겠다라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아예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랑 상담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저희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한테 대여해 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실까요? 오늘은 XC90T8 인스크립션과 산타페 DM을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XC90이 훨씬 크고 길죠. 그렇다고 산타페가 절대 싸구려 차량은 아닙니다. 가성비 갑이죠. 3천만 원에 기능도 많고 튼튼하고. XC90 잠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근 다음에 저는 제 차가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키를 잡은 상태에서 자, 열어보면 그대로 열려요. 물론 이렇게 잠갔을 때 사이드미러가 닫히니까 잠금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제 차가 잘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열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열어보면 그냥 열립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한 번에 열리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산타페를 잠가 보겠습니다. 잠그고 내 차가 제대로 잠겼는지 저는 여러 번 열어보거든요. 제대로 잠겼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더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를 가진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열면 됩니다. 바로 열리고요. 이 시동 노브를 건드리지 않아도 화면이 이렇게 켜집니다.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켤 수 있고요. 반면에 산타페는 키가 있더라도 안 열리죠. 아, 내 차가 잘 잠겨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꼭 눌러야지 열립니다. 들어가 볼까요? 산타페는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은 한 이렇게 아무런 화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전기 소모를 적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을 한번 누르면 예, 미스터 라디오. 저녁 8시 라디오 여신이 강림합니다. 강한나의 주차 중 볼륨을 높여요.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2건이 저는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 5시 여러분의 아침을 깨워드릴게요. 한번 눌렀을 때 라디오랑 내비게이션이랑 할 수가 있는 거죠. KBS 쿨 FM.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산타페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XC90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파일럿 어시스트에 있죠. 파일럿 어시스트 제가 다음에 시연해 보겠습니다.